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에?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 때는 유죄 나오면 뭐 이준석 저 후보의 비단 주머니 3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비단 주머니 들은다면 결혼하기 전에 장모의 어떤 문제를 나한테 책임지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장모는 남한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피해 중에 나왔다. 그럼 얘가 달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장모와 처가에 대한 언급은 본격적으로 캠프가 끓여지고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뭔가 세팅해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예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전증석 의원과 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정 의원이 아이고 장모 문제 어떻게 우리 장모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진석 의원 정도 되는 오선 중진은 이걸 외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김준우 변호사님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이런 게 터지잖아요. 사실은 바로 사표를 던져야 되죠. 바로 사표를 던졌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못 던졌어요. 왜냐하면 인재풀이 좁아서 후임으로 임명할 법무부 차관 폭이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응? 법대로 할 거야, 법대로. 시사특공대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법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가만 내버려 두세요. 용호상박 아비 귀환 난형 난제 50보 100보 무간지역 법률 코너입니다. 법대로 해. 오늘 워낙 할 아이템들이 많아서 짧게 이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김준우 MC. 그냥 패널이 편한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후감은. 뭐 힘들더라고요. 네, 2시간 동안 하는 게 또 쉬운 또 아닌데 이분은 미국에서 방송 하나 하고 계시죠? 2시간짜리? 야. TH 김. Hi everyone from America. 죄송한데 어떤 미국인도 요즘 그렇게 인사 안 합니다. 하이 그래요? 에브리원. 이거 뭐라- 30년 전에 우리 영어 스피치 대회에서 하던 거고. 굿모닝. 그래프는 이거 How are you? Fine, Let thank me you. introduce myself 이렇게 들어가죠. 아거 아닙니다. 이분 보고 영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드가저는 자, 뭡니까? 정치 얘기나 합시다. 정치 얘기. 자, 어제부터 신임 검찰총장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간부급들이 계속 난 뭐 이제 할 만큼 안 할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23기들이 많이 나가고 배성범 뭐 네. 등등 또 수원 고검장이죠. 오인서 고검장도 23기로 알고 있고 나갈 때가 됐어요. 안 나간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나가는 말씀드리는 거다? 거는 원래는 윤석열 총장이 23기였거든요. 네. 그리고 20기로 회귀한 거예요. 김호수 지금 총장이 된 게. 그렇죠. 기수가 더 위죠. 사실상은 이번에 진급 안 되면 그 기수는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나가면서 말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고검장급들이 나가면서 뭐 이 프로스라고 합니다. 검찰청 내부 게시판에 뭐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거 나가면서 그냥 한 말이고 나가는 것 자체는 때가 되어서 나간 네, 거지. 뭐 나가야 김호수 돼요. 총장이라서 나간 건 아니다. 나가면 변호사를 해야죠. 안 하면 뭐 안 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변호사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김준우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검장 자리가 한 자리 숫자예요. 그럼 이제 검사장 자리도 뭐 한 40개 정도인데 네. 그중에 이제 고검장이 9개인 거거든요. 네. 고검장 위에는 뭐 검찰총장밖에 없고 두 번 이제 기다리면 안 되면 나가야죠. 후배들이 뭐안 나가나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자기들도 고검장 서로 달고 싶으니까. 네. 근데 정권이랑 아주 친밀하면 대검차장이나 법무부 차관이나 몇 개 서울 고검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한 살이라도 빨리 나갈 때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겠죠. 실제 고검장이 높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검찰 조직에서 지검장이 훨씬 셉니다. 실수사는 실권은 지검장이 하고 고검장은 행정 사건이나 아니면 재조사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네, 네. 김준우 변호사가 농담이 한 게 아니고 지검보다 고검이 좀 할 일이 훨씬 적다. 서울고검 빼면 밑에 데리고 있는 검사가 한 20명 없어요. 이하인 데가 부하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네. 진짜로 뭐 높은 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근데 자리는 높을 것 같지만. 자, 김태현 변호사. 23개 다 나갔는데 왜 제일 중요한 건 안 나오고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그 궁금해가지고 아직 안 이성윤 이상현 거긴 아직 고검장을 못 달았잖아요. 안 달았잖아요. 고검장 그분은 이제 안 달라고 나고 싶겠죠. 지검장이고 네. 한참 일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고검장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으신 거구나.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 알면서도 삐딱하게 물어보는 거 이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의 네. 또 화술이에요. 그렇지. 미국에서는 이렇게 자기 얘기해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상당히 듣기 싫은데 하여튼 아니 23기 다 나갔다 그러길래 제일 중요한 23기가 남아 있어야 돼. 고검장급 23기들 다 나갔죠. 그럼 고검장 승진하시나요? 알았어.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다음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본격적인 아이템 아니고 짧게 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끊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한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TH 김팀부터. 뭐 항상 사과를 하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는 거 일단 사과를 했다. 네. 예.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일단 뭐 그거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송영길 대표의 복잡한 속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 아쉬운 건 두 가지. 첫째,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는 건지가 불명확해요. 그 사과문 내용이 예를 안 들면 들어 있다 그게.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걸 대신 장관들입니다. 그거는 뭐 조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민주당 할 일은 아닌 거죠. 뭐 민주당이 뭐 표창장 어떻게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민주당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그 공정과 위선 내로남불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 소위 말 쉴드 쳐주는 거. 네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우리가 청년치를 중심으로 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저희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책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체 이런 식의 얘기예요. 뭐 자녀 입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공정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하지 않았는데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의원 180명들 중에서 혹시 또 자녀 입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일반화 시켜가지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까지 다 끌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뭘 잘못했다는 건지 사과 내용이 좀 불명하다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나 부인에 대한 것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해야 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상대 정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처가 일가 문제라고 하면 야 윤석열 총장 처가 쪽도 잘 수사해라는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다만 어제는 사과의 장소였거든요. 그럼 거기서 사과만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윤석열 전 총장 수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실제 얼마 전에 저희가 파일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어요. 이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사과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 얘기 꺼낸 건 난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 내용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사과의 조국 전 장관 사과의 자리의 문제 시간에 그걸 사족으로 붙인 건 그거는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좀 다독이기 위한 그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잘못을 하고 반성문, 사과문, 뭐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만 써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읽어보고 이 녀석을 한 10대 때릴 걸 3대만 때릴지 아니면 안 때릴지. 요즘 체벌은 안 되면 저희 때 라떼는 말이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점수가 이렇게 매겨지죠. 선생님이 보면 TH 김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사과문은 몇 점짜리입니까? 그래도 뭐 사과했으니까 한 60, 70점 줄게요. 6, 70점 정도는 되는. 일단 했으니까. 반은 맞겠네요. 그래도 저는 5대. 사과를 뭐 굳이 박지훈. 했었어야 되나. 사실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조국의 이게 시간이라 강성 문파라고 불리는 분들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무적으로 사과의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지. 그게 영리한 정무적 판단인가에 대해서. 뭐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은 오히려 윤 총장 가족 얘기 그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나머지 사과를 뭐 정확하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 TH 김이 설명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사인이 때 있었던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걸 민주당이 왜 사과를 합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구조상으로는.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거나 민정수석 때 일어났으면 좀 달리 볼 수는 있지만 네. 사실 사과할 거리는 사실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민주당이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제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하니까 아마 다독이는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공정이라는 잣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한번 보자 이 얘기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그게 이번 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견이 다르네요. 정무적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나올 때 윤석열 전 총장을 자꾸 소환시키는 게 뭐 비판하는 것들 뭐든 간에 네. 뭐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 안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친문 강성 지지층들은 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선거판에 가서 과연 좋은 건지. 예를 보세요. 제가 윤 전 총장이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조국의 시간 책 나왔죠?
좀 있으면 추미애 전 장관 회고록 쓴다면서요. 타이밍 보고 있죠 지금. 네. 예. 추미애 씨가 나온다 칩시다. 조국의 시간 추미애 책 2권 있잖아요. 윤 전 총장 그 책 2권 들고 있으면 내년 대선 칠 수 있어요. 그게 대선 전체적인 구도에서 과연 조국 전 장관 얘기한테 자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꺼내가지고 대립각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민주당의 대선에 좋은 것인지는 영리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기 있다. 때문에 조국 장관의 그 책 같은 게 뭐 자신을 위해서 했기본 어려워. 그거 모를까요? 저도 아는데요. 본인 더 잘 알죠. 그렇지만 언제 씁니까? 그럼 대법원 판결을 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사실 방법은 없어. 시기를 언제 하더라도 욕을 얻어먹거나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자만 제일 잘 알겠죠. 이 책을 그렇죠. 왜 썼고 이건 저자만 잘 알 텐데. 그리고 그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윤 전 총장님은 누구보다 압니다. 자명할 때는 지지율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대척점에 쓸 때마다 팍팍 올라갑니다. 반사적으로. 튕기듯이 이렇게. 예, 지금 당연히 알지만 알면서도 아마 이 얘기를 본인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진영을 떠나서 한 번 정도 읽어서 어떻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사과문 발표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거는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딱 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민주당 대표니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공식 입장. 이 조국 장관과 전 장관이 쓴 조국의 시간 이 책은 그동안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서 부당하게 받았던 이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반박문의 성격이다라고 그렇죠. 확실하게 정리를 이제 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 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네. 대한 공식적으로. 김준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 피할 수 있다면 피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진짜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조국의 시간이란 책이 나온 이 시점에서 이 정도 멘트도 안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냈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오히려 아쉬운 게 조국의 시간이란 책이 지금 나와야 되느냐. 또 저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랑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건데 저는 내년 대선 이후에 이 책을 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어서 그게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사실 민주당 안에서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 되게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아무도 연락을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뭐 핵심 지도부가 뭔가 연락을 닿았으면 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지금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 서로 이제 상처가 되고 뭐 이러니까 잘 연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니 좀 말 들어요. 그대로 그냥 해석해서 그렇게 돼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누가 가장 손해입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가장 손해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정무적으로 더 오히려 현명하지 아니 그러니까 못한 그게 선택이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적인 걸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게 나온 내용이 그대로거든요. 나는 이제 법조인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글을 썼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사실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저희들끼리 의견이 달라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게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테면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네. 저쪽 앞에 있다면 저쪽 반대편에는 뭐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또 김용인 의원 이런 네. 분들이 또 있으니까 조국 사태 관련해서 완전 거의 정 관련해서. 반대의 네. 의견 같은 당에서도 내고 네. 있으니까 저희끼리 뭐 입장 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얘기가 TH기면 잘 아시죠? 아이템 많은 건 너무 많아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그래서 정리 더 좀 안 하고. 하려고 제가 할 얘기 있긴 있는데. 할 얘기 많지만 윤석열 총장 얘기 윤석열 하시죠?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구형 상황 지금 얼마나 구형됐죠? 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최근에 이제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선고는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이 사건은 2012년쯤에 이제 파주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요양병원을 설립을 하는데 네. 최은순 씨가 이제 가담을 했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2015년 정도에 그 당시 동업자 3명이 기소돼서 유죄 판결 확정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징역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났었는데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돈 빌려준 거지 나는 경영에 관여 안 했다라는 뭐 확인서 같은 걸 써서 그 당시에 이제 혐의 없음을 받고 기소가 되지 않았던 사건인데 네. 작년에 문제가 되면서 다시 수사가 들어갔고 지금 상황이고요. 이 지금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로 별도로 또 재판 받고 있는 게 있고 다른 건이죠. 네, 몇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거는 그 요양병원과 관련된 운영된 문제입니다. 장모는 이제 자기는 진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은순 씨의 사위, 그러니까 윤석열 말고
뭐 동서지간이 되겠죠. 네. 거기가 이제 행정원장인가 뭐 그 역할을 요양병원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순 대여금이나 경영 자금을 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수사기관 쪽에 검찰 쪽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더 가까운 연관관계가 네.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에 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정진석 의원의 전언이 최신 버전이었는데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났는데 우리 장모라는 분은 남한테 10원짜리도 피해준 일이 없다. 가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최신 버전이었는데 다 전언입니다. 직접 얘기한 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담당하고 계신 변호인이 직접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지금 보고 있으니 가관이다. 너무나도 허위 사실들을 말하는 심지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이제 냈습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무슨 태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공으로 맞서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그 총장. 변호사라는 사람이 장모의 변호사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뭐 장모의 변호사는 뭐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근데 그냥 장모도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고 대선 근데- 주자의 장모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의 변호 입장에서 보면 무죄를 왜냐면 이게 한번 무혐의 나왔던 거잖아요. 한번 무혐의 입건이 안 된 걸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재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게? 한번 이제 무혐의가 처음에 2015년에 무혐의 처리됐었고 그렇죠.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책임 면제각서, 채무 면제가 예, 있어. 책임 면제, 병원 운영에 책임지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야 이러면 병원의 운영에 관여한 거 아니잖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혐의가 났던 건데 요번에 기소할 때는 책임 면제각서는 민사 문제고 형사 측은 별도야. 그리고 병원 운영에 관여해서 이렇게 판결이 완전 달라진 거거든요. 그리고 기소를 했으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이 본인 얘기했듯이 할 수는 있죠. 그럼 다만 이제 전 총장의 제가 발언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정진석 의원의 지난 전언이 있잖아요. 네 어제까지 윤석열 총장이 했다는 우리 장모는 10원 한 10원 장 한 피해본 장. 적 없다. 예. 그걸 진짜 윤석열 전 총장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윤 총장 그 얘기 안 하는 게 맞았고 했다 하더라도 제가 정진석 의원이면 외부에 릴리스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7월 2일 날 저는 그 사건 모릅니다. 네. 몰라요. 솔직히 말해 관심도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남의 장모 사건까지 그렇잖아요. 남이라니요. 대선 후보자. 나 아니잖아. 나가 아니니까 우리 장모님 우리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도 남은 아니고. 남이죠. 네. 다 남이지 뭐. 그리고 내가 대선 후보 개인 사건도 아니고 무슨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 사건까지 내가 뭘 어쨌든 그렇잖아. 좋아하잖아요. 예? 좋아하잖아요. 근데 7월 1일에 선고잖아요. 네. 어때는 검찰은 유죄를 구형을 한 거고 본인들은 예전에 무혐의 판단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기소한 거는 정부의 공격이고 이건 그런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거든요. 모든 형사 판단 뚜껑 열어봐야 하니까 만약에 유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 때는 유죄 나오면 뭐 이준석 후보의 비단중에 3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비단중에 들은다면 결혼하기 전에 장모의 어떤 문제를 나한테 책임지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장모는 남한테 피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피해 중에 나왔다. 그럼 얘가 달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저는 장모와 처가에 대한 언급은 본격적으로 캠프가 끓여지고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뭔가 세팅해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예 언급 안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고 전진석 의원가 사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윤석열 총장 스타일상 정 의원이 뭐 장모 문제 어떻게 우리 장모 아무 문제도 없어요. 얘기했다 하더라도 정진석 의원 정도 되는 오선 중진은 이걸 외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7월 1일에 선고했다는 거 본다면. 공감합니다. 오늘 제가 예. 프로그램 시작해서 오프닝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뭐 나중에 큰 어떤 그러니까 언행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보일 두고두고 거예요. 책 잡힐 만한 7월 발언이에요. 2일 날 판결 선고가 되는데요. 판결은 저는 뭐 유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허. 동업했던 4사람 중에 3사람이 그 중에 1명은 4년 실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2는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책임 면제각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명에서 동업을 하면서 너는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봐줄게. 국가행벌권은 그렇게 지들끼리 사인끼리 면제한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거 자체도 아주 기발하고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불기소 입건하지 않았던가 무혐의가 됐는데 2015년도에 네. 그때부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건 유죄되는 것도 문제일 거고요. 이 사건 뒤에서 왜 이게 기소가 안 됐고 이렇게 봐주는 게 있는지 그 부분도 차후에 확인될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직간접적 연관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10원 한 장 피해를 안 줬다?
엄청난 나중에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발언이고 7월 2일 날 판결 선고되면 이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될 거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이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정지석 의원이 아, 근데 잘못 내가 들은가 잠시 사고가 보다. 있다고 잘못 왔다. 이렇게 하겠죠. 라고 근데 하는 평생에 진짜 김주현 총사에 변호사님. 되게 많이 휘말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래서 어떤 거는 결혼 전건인데 요건도 무혐의 날 때는 결혼한 상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있는 거고 저는 뭐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할 거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이 10원 한 장 지금 제가 알기로 이분이 그 세금 체납으로 몇 군데 땅도 압류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무소 300조는 요즘 뭐 적십자 외에도. 적- 300억, 네, 이 300억. 사건 외에도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만 미납해도 난리가 나는 세상에 대선 후보 지금 도덕성 검증 탈탈 털 텐데 지금 10원 한 장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진석 의원의 명백한 실언이다. 10억 한 장을 잘못 전달한 거. 10억 한 장. 아, 어기 빠졌네요. 조언을 드리자면 네. 굳이 하면 일단 싸움이잖아요. 정치도 권력을 투쟁이잖아요. 서초동의 싸움이라는 건 예를 들어 격투기로 말하면 링 위에서 규칙 있고 딱 하고 시작 땡 하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네. 쉬는 시간 쉬고 여의도는 안 그렇습니다. 진흙탕이죠. 쉴 때 이거 저 포카리 스웨터 독 타고 뒷돌 차고 독을 타? 에? 설사약 타서 하다가 화장실 가고 제가 볼 때 TH신 변호사님이 방송 진행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거 같아요. 아니, 여기 와서 아프네, 다 여기서 풀어, 아주 다 그냥. 풀어. 상당히 맞아요. 난리가 안 되죠. 뒤에 가서 나르긴 칼로 해요. 푹 찌르고요. 맞아. 링가 밖에서 무규칙이야 하고. 무규칙. 그러니 이건 무서운데요. 후보는 메시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인이 100% 핸들링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놔둬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정답이에요. 딱 수사 결과, 재판 결과를 지켜봅시다. 그래. 라고 하면 그만인 걸 그럼 왜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공정한 재판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도. 1심 나면 이 항소 제기하고 2심 재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죠, 3심 나면 그렇게 해야죠. 3심 재판 결과 기대하죠. 이래 말하면 끝인 거예요. 답답하다 그냥. 최은순 씨도 참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클 줄이야. 이렇게 커서 자기가 문제가 된 거니까. 사위가 대통령 사실 그 둘이 연애할 때는 전혀 이렇게 될 거라는 이 정도까지는 뭐 안 아무도 생각하지 바랬는데. 않았을 때인데 여기 그 문자 올라왔네. 10초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직 진행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런 요령이 조금 부족하시구나. 자 빨리 광고 내리란 얘기지 그냥. 빨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수사특공등을 세 분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김준호 변호사님 그리고 저 멀리 미국에서 온 하이 에브리원 TH 김 변호사님. 자, theoretically approach. 뭐야?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이론적 이론적 접근인가? 접근. 이론적 접근. theoretical approach. 아이디가 이거예요. 왜 이론적 이런 걸 접근이 쓰지? 있어서. 그러게요. 아 지금 근데 문자 내용도 훌륭한 접근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 정지석 의원이 전해준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우리 장모는 10원 한 장도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 그 관련해서 양쪽 다 실수다. 만약 그 얘기를 정말 윤석열 전 총장이 했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타이밍에 그리고 그거를 언론에 흘린 정진석 의원도 문제라고 했더니 이 전략 접근, 이론적 접근 이분께서 정진석은 본인 친분 과시하려다 오버한 듯 이거 같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나지 않았지만 만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자기 발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거는요. 아주 강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만났던 것처럼 보이고 정말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장모에게 가장 핫한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니면 하면 아주 뜨거운 그러다 보니까 곧 나머지는 까먹고 있다가 그것만 기억이 났는지 정지석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바를 좀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부터 윤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 의원들과 접촉을 하는 것 같고 네. 뭐 아무래도 당연히 정치하려면 접촉할 수밖에 없고 네. 본인은 우군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접촉하게 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접촉해서 밥만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이제 기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 법사위 중심으로 좀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분이 있을 테니까. 가서도 전문 영역들이 있고 네. 의원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의원들이 지금 내가 전화했는데 이런 얘기했어 뭐 하는데 다 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뻔한 얘기. 우와 정말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 뭐 신당 창당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다고. 얼마 전에 무슨 책을 그런가? 읽었다고 하더라. 공부 다 열심히 뭐, 하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한다. 뭐 무슨 뭐에 관심 있다더라. 뭐 제3지대 신당 안 가고 국민힘으로 온다더라. 뭐 그런 거 다 어떻게 저도 보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왜 그러냐? 일종의 야 내가 지금 대선 후보 1위인 윤석열 총장이랑 대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 뭐 이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든 의원들 또 그렇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 만약에 그런 의원들도 국민의 의원들도 만약에 정말 야권 대선 후보 1위기 때문에 윤 전 총장과 잘해서 뭔가 정권을 뭐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본인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대선이다. 꾹 참고 네, 메시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있잖아요. 정치인들 사진 찍으려고 그 중간에 옆에 그거랑 그 사고 났잖아요. 자리 서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쌍김준 변호사님.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교수나 전문가들 좀 만나다가 네. 갑자기 뭐 권성동, 뭐 윤희숙, 뭐 정진석 이렇게 만나면서 5월 이제 들어서. 예, 국민의힘 입당 뭐랄까 연기를 좀 피우는 그런 모양새인데 사실은 처음에는 전문가 얘기를 좀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본인 컨텐츠를 중심으로 뭔가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래도 어쨌든 범보수의 1등 대선 후보인데 이 사람은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데 그냥 갑자기 그 새몰이 비슷하게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건 조금 실망이다. 별도로 별번인데 뭐 정지사 의원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지 뭐 이런 거. 저는 이거는 이준석 효과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이준석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크게 두려움이나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3지대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들어가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준석이 뭐 둑이 터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게 이준석으로 아주 되면 본인의 주목도도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본인도 빨리 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계산이 쓴 게 아닌가.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저는 오랫동안 자명을 하면서 나올 듯 말 듯 공부할 듯 말 듯 이렇게 계속 모션을 취했을 건데 전당대회 전후로 뭐 이준석 대표 지금 아주 높으니까 가능성이 아마 윤석열 총장은 거취를 뭐 정하지 않을까 생각. 좀 뭐 입당 가능성이 뭐 아주 높다 생각이 듭니다. 이젠 다들 약간 그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혹시 친하잖아요. 들은 거 없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만났다 안철수 대표보다 먼저 입당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먼저 입당할 것 같은데요. 뭐 입당하겠죠. 다도. 네,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두 가지인 건데 지난번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 사실은 안철수 바람이 먼저 불었잖아요. 어찌됐건. 처음에는. 근데 LH 사태고 뭐고 뭐 어찌됐든 간에 3등 어떻게 보면 3등 후보였어요.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순서였어요. 본인 생각도 못했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겨가지고 단일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난 거예요. 예, 이겼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국민의힘이라는 기성 조직의 힘과 조직력. 그렇죠. 네. 이게 단기 필마로 아무리 지지도가 높아도 시간이 계속 장기적으로 가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아마 빨리 입당해서 그 당의 조직을 접수하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는 근데 이준석 효과는 이런 건 있어요. 물론 나경원 대표가 되는 것보다 이준석 대표 후보가 되면 입당식이 좀 빨라질 수는 있는데 네. 본선이라는 큰 판을 생각하면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윤석열 총재가 나쁜 건 그림은 아니에요. 훨씬 좋은 그림일 수 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다는 얘기는 영남에 있는 책임 당원들 국민의힘의 전통 보수 강성 보수 지지층이 자 이준석을 지지한다는 거 왜 지지하겠어요? 야 이준석을 좋아하시러 난 그건 모르겠고 대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뒤집어야 돼. 이준석으로 가자 이거거든요. 그 흐름은 윤석열 총장도 똑같아요. 우리 대통령 둘 잡아놓는데 찍어야 돼? 그래도 정권 찾으려면 저게밖에 없어. 이 흐름이기 때문에 이준석 이 후보가 완전히 변화의 바람을 가져와서 중도를 강화하고 청년을 강화해서 당대표가 되는 건 윤석열 총장과 상성이 좋은 상성이지 전혀 나쁜 상성은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아이템 계속 길어지는데 자, 막 정리하겠습니다. 4466대원 같은 경우 의견은 장관 한다고 나온 사람도 그렇게 탈탈 터는데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 사람 뭐 이 정도로 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지금 솔직히 경선도 아니 본인이 출마한다고 자기 입으로 선언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승엽 대원. 안녕하십니까 이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입니다. 김변 이제 부끄럽다. 그냥 뭐 시특이나 정치쇼랑 완전하게 캐릭터 차이로 드시네. 이승입니다. 나 너무 내 자신이 미운 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박지원 변호사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하네. 이승엽이라잖아요. 정치 관심 많네 이승엽. 7413 대원입니다. 역시 김태현 변호사는 진행보다 패널로 나오시는 게 재밌다라고 했지만 이분은 TH기비라는 분이에요. 딴 사람이에요. 네. 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세 분이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제 좀 전문 영역이기도 하고 하니까 블랙박스가 어제 SBS 뉴스에 나왔고 뭐 댓글 막 수천 개가 달리더라고요. 뭐 난리 났죠. 이제 뭐 그 전까지 뭐 카더라 에이 설마 했는데 뭐 이제 영상이 이제 나왔습니다. 진짜로 뭐
이 방송에서 이제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없는 욕하고 뭐 목 조르는 장면 이런 게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고 택시 기사한테 1,000만 원 줬다는 것도 서로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택시 기사 역시 입건이 된 지금 상황인데 이게 이제 증거인멸죄라는 그렇죠. 제목입니다. 이제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좀 달라요. 네.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겁니다. 그럼 증거인멸죄 교사죄가 성립하고요. 네. 경찰에서는 이 택시 기사는 자기 사건 아니잖아요. 타인 사건이니까 블랙박스 삭제하려 하는 게 증거인멸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시켰다면 이용구 전 차관은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시간, 10몇 시간 이상 조사를 지금 했다고 하고 일단은 이용구 전 차관 입장에서는 삭제 지시 쪽으로 돈을 준 게 아니다. 합의금 쪽으로 준 거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전후 사정들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거인멸죄 관련해서 본인이 하느냐 누굴 시켰느냐 이 문제는 그렇죠. 기시감이 드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예. 아까 조국 얘기 또 하기 또 똑같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정경심 동양대 똑같죠. 교수가 네. 자기 개인 그 PB. 자산관리사인 그 김경록 씨한테 네. 지시한 요 부분이 바로 딱 요거였죠. 자신이 직접 하면요 범죄가 되지 않고요. 증거인멸을 시키면 범죄가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뭐 그래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용구 차관이 오늘 이른 시간부터 굉장히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지만 미리 얘기하자면 싹 보기 좋은 모습은 또 아니에요. 전 법무부 차관까지 했고 이러는 분이 마치 이 법적으로 뭐 형량이나 혐의를 줄이는 막 지금 급하게 애쓰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택시 기사한테는 억울하게 입건돼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 1,000만 원이 합의금 성격이지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 차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합의금 주면서 무슨 명세표 중에서 1,000만 원 중에 합의금 병원비 200, 위자료 500, 영상 삭제 300 이게 나누나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1,000만 원 주고 얼마 받았는지 경찰이나 검찰서 신경도 안 써. 그 영수증이나 이런 거는 본인들끼리 가지는 거고 그냥 처벌 불원서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세 내용이 뭔지는 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 누구지? 이용구 전 차관의 주장일 뿐이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이용구 전 차관은 죄송합니다. 차관 얘기를 하면 본인이 합의금 1,000만 원의 삭제 대가는 아니다.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킨 건 아닌데 뭐 말이 좀 애매하더라고. 뭐 이런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돌아다닐까봐 뭐 지워달라고는 했다. 뭐야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이해를 하려고. 난 모르겠어. 내가 머리 나쁜 건지 모르지만 영상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원본을 삭제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택시사는 외부에 여기저기 주고 다니면 안 되니까 이런데 외부 유출하지 않게 지워달라고 그랬다.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불명확하고 어쨌든 본인은 잘못은 했으나 형사 책임 지기 싫지 않겠다 이거 같아요. 그다음에 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제 SBS 또 단독 보도에 있었던 건데 그 영상을 보시면 누가 봐도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곧 정차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욕하고 막 예. 하니까. 근데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택시사님한테 나중 이제 합의하면서 조사하면 나를 문 열고 나를 깨우는데 내가 폭행 있었다가 해달라. 그게 뭐예요? 완전 정차한 다음에 한 걸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해달라는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어제 택시 기사님이 SBS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용구 장관 그건 인정했더라고요. 그죠? 아침에 입장 발표 그거는 인정했더라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한 거짓말 안 하고 인정했어요. 그럼 뭐 특가법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 봅니까? 자 김준호 변호사 이 이야기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원래 이런 게 터지잖아요. 사실은 바로 사표를 던져야 되죠. 바로 사표를 던졌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마음대로 못 던졌어요. 왜냐하면 인재풀이 좁아서 후임으로 임명할 법무부 차관 폭이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0기 초반대의 그 지금 연수원 기수로 그런데 이용구 차관이 그때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하에서 그런 법무행정을 아는 법률가를 앉히려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히려면 이 사람들이 대형 로펌에서 억만금을 벌고 있는 사람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에요. 아니면 뭐 너무 재하에 오래 있어서 도덕적 하자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검증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래서 인재풀이 좀 좁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갈아 끼우지 못한 그런 측면이 저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바로 사표 안 던지고 이제 기소 진짜 된다고 하니까 6개월 정도 끌었다가 이제 총장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타임 맞춰서 지금 사표를 이제 던진 것 같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저희가 다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게 사실 공직에 있을 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생긴 문제잖아요. 이 네. 사건 자체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바로 사표를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용구 차관이 자기가 쓰기 싫어서 내가 어떻게 차관이 되는데 이런 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좀 뒤에 맥락적으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길어진데 좀 이해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청와대에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건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쓸 사람이 없어. 전 그 얘기 동의하지 같은 얘기죠. 않습니다. 예. 동의하지 대한민국에 않는다. 능력 있고 똑똑하고 깨끗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5천만 인구 중에. 법조인 세구생의 법조인입니다. 근데 기준을 이상하게 주니까 그런 거죠. 기준을 코드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당시 무조건 뺐어야 되는 거죠. 이용구 전 차관이 있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니 있으면서 특별히 뭘 더 했냐고. 그 당시에 뭐 장관 대행으로서 뭐 무슨 뭐 동부지검 뭐 저 코로나 때 그거 하려고 있었어요? 그거 할 사람이 이용구라는 사람 말고 없어요? 또 하나 잠깐만요. 지금 사직서 냈죠. 네. 본인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이 사태 이렇게 그러니까 알았겠죠. 할 일도 다 했을 거고. 청와대 아직 수리 안 합니다. 어제 영상 터지고 나서 수리하잖아요. 쫓겨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용구 차관을 수리해서 바로 수리를 하고 정리를 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사표 수리 안 된 상황이에요? 안 됐지 아직. 그러니까 차관이 아닙니다. 어제 영상 나올 때도 전이 아니구나. 이용구 전 차관의 영상이 아니라 이용구 현직 차관의 영상이 나온 제가 거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전 전 차관인 줄 알았어요. 사표 왜 수리된 이 줄 상황에서도 아직도 수리 안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 지금 그 자리에서 뭘 더 할 수 있는데요? 아니니까 김준호 제가 이해가 근데 안 그건 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연수원 20기 중반 때까지는 13기부터 20기 중반 때까지는 한 기수에 300명이에요. 지금은 저 같을 때도 뭐 1000명 넘게 그러니까요. 뽑고 또 이러니까 다르죠. 많습니다. 이때 300명 때 검찰 뭐 한 7, 80명 가고 그다음에 판사 또 한 7, 80명 가고 제하에 남은 사람 몇 명 없고 꼽아요 되게. 그럼 전국에 뿌려져 있고 뭔가 정무 감각이랑 법무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장차관을 할 만한 인재풀이 진짜로 제가 TH킴이 물론 이제 미국 국적이니까 자격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인사수석을 하면 민정비서관실에 있으면 찾아보면 진짜 사람 없네. 이 형은 왜 또 뭐 위장 전입을 했대. 이 형은 집이 셋째야. 엄청 이걸 다 빼고 나면요.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수준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저는 박지원 변호사 의견 네. 듣기 전에 짧게 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임명을 할 때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 이제 뭐 후보라고 합시다. 그 당시 후보가 뭐 과기부나 농林수산부처럼 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일을 하면 100번 양보해서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이 참 개인적으로 참 잘못했지만 그래도 역량을 높여서 살 수 있는데 법무부 차관으로 이런 행위는 참 국민들이 못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저도 뭐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게 공개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검증 과정에서 보고를 제대로 했는데. 범죄는 안 걸리죠. 무혐의로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나 솔직히 특가법 될 거를 그냥 폭행 단순죄로 이래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검증 과정에서 뭐 걸릴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용구 차관 쪽에 더 잘못이 큰 무게가 가는 거네요. 아니 뭐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짐작이 맞다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큰 발목을 잡은 거고요. 청와대 TH 김이 말한 것도 김준호 변호사 말한 것처럼 법무부 차관 와서 한 일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일을 하겠습니까? 경찰 부르고 그러게요. 언론에 하루 종일 얘기 나오고 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앞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 그 부분 같아요. 정말로 이 지금 뭐 계속 직무유기라든지 그 경찰서에서 봐줬다라든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보도상으로는 뭐 알고 봐줬다는 건데 정말 뭐 공소장 후보니까 이것을 봐주려고 특가법을 줄여서 단순 폭행을 해가지고 무혐의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나중에 다시 또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특가법 부분 요 부분하고 증거인멸 교사죄 이 부분은 뭐 지금 드러난 사실이니까요. 이런 거예요. 네, 청와대 검증 과정은 전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게 이종구 법무부 차관이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고 이 사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 됐어요. 어쨌든 네. 법을 그럼 합의를 봤어요. 그럼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이거든요. 원칙대로면 검찰에 올려서 검찰이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사검증하고 할 때 수사경력자로 띄거든요. 선거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네. 전과 조에 다 해요. 수사경력자로 보면 이용구 2019년 11월 서울 폭행 공소권 없음 서울중앙지가 딱 뜬다고요. 뭐야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술 먹고 어이구 뺐을 거예요. 근데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로 덮어버렸어. 여기가 그러면 참 잘못된 범죄 경력자도 안 나와.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서류 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저기요 제가 술 먹고 2달 전에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안 했을 거라거든. 안 했을 것 그러니까 청와대 임명한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폭행으로 해도 정상적으로 중앙지검 가서 공소권에서 불기소 처분이 아니라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로 덮어버린 건 이용구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이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건 이용구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나중에 선거 출마할 수도 있고 더 높은 공직도 갈 수도 있으니 인사검증 자료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문제를 삼았던 거고 청와대 안 나왔죠. 모든 대통령은 뭐 차기에 지금 후보들도 유념하셔야 될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와대는 본인이 검찰과 법무부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용구라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 계속 안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당시에 써야 되는 건 청와대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시에 해야만 하는 일이 뭐냐. 이용구 차관이라면 되게 깨끗하고 좋은 사람을 임명했는데 택시기사분을 술 먹고 때렸대. 하고 해야 될 일은 뭐죠? 빼는 겁니다. 그걸 안 해서 일이 커졌다. 근데 그래요. 이제 한 게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포인트 하나 왜냐하면 다 잊고 있는데 그때 이용구 차관이 들어가면서 윤석열 총장 징계권을 처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용구 차관이 차관으로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정직일 거라고 예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걸 해임이 그때 정가와 방송가에 돌고 있던 이용구 가면 서초동 기자들도 이분은 코드 인사니까 당연히 해임을 간다는 어떤 도장 아니냐 인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분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 가면 어떻게 될지 감안하면 당연히 정직이 나온다고 저는 오히려 그때 뇌피셜 회로를 돌렸고 제가 맞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거 차관이 그리고 뭐 엄청 많은 일을 합니까? 그건 또 아니고 장관도 사실.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한 것도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네.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던 거 제 기억이 맞다면 당시 수사했던 경찰 PC에서 뭐 공수처장 검색했다고. 후보 이용구 네. 검색 기록하고 보고. 그냥 보고했던 그 정황 정도고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했던 정황. 요거 한 세 가지인데 좀 더 그 밝혀내야 될 부분은 뭐 부분이 그래요. 뭐 제가 자꾸 이거 뭐 편들어 줄 것도 아닌데 그냥 그때 그렇게 유명했나 나 자꾸 제가 그때를 돌이켜 보면 이용구 형이라 그러죠. 이용구 변호사가 말 잘못하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딱 하나 그거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용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랬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용구인 걸 너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당연히 후자였을 거란 말이야 본인은. 그렇죠. 이용구를 그러니까 날 좀 봐줘 이렇게 했을 것 이용구가 같지 않아요. 유명합니까? 그냥. TH기 유명. 전 TH기. 근데 서초경찰서에 계신 분들 정도면 이용구 정도 이름을 알 수는 있고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들어본 것 같은데 검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이템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알수 있습니까? 자, 점심 먹고 왔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네요라고 했는데 김애리 씨가 사모님 성함인가요? 허신데. 알겠습니다. 김애리 씨가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사특공대요. 자, 이제부터 좀 안타깝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에 굉장히 제대로 된 조치를 못 받고 있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입니다. 서면 브리핑 통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까지 다 살펴서 수사기관에서 엄정히 처리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 좀 우리 자, 좀 짧게만 살펴볼까요? 설명해드리면 이 사건 3월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3월. 그 당시 군부대 대부분 방역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회식 같은 게 금지가 진짜 됐습니다. 긴장했을 때죠. 근데 부대에서 모 상사가 자신의 지인이 개업식을 하는데 그 모 중사가 이 피해 여중사를 너 나와라. 당직 바꾸고 나와라라고 한 다음에 회식에 이제 참여를 시켰고요. 그 후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 중사가 이 여성 중사한테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시도를 했고 그 군용 차량 같아요. 후임 병사들이 운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직후에 바로 이 피해 중사가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과정에서 상관 같은 경우는 방역지침 같은 걸 위반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부대에서 계속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회유를 했고요. 그러다가 뭐 수사는 진행은 됐는데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히 남자 친구도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부대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남자 친구도 좀 회유 압박을 받고 그 와중에
전출 갔는데 전출 부대에 가서도 왕따나 뭐 따돌림을 좀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랑 혼인 신고를 한 날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극단 선택하면서 이 내용을 뭐 동영상이나 유서에 남겼고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몇몇 댓글들을 보면 이런 한심한 댓글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성희롱이 충격적인 범죄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라고 하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거 들은 거 들어서 알겠지만 그 사건 하나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그렇죠. 누적된 이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그것도 다 개별적인 범죄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것들이 왜 모여서 문제냐면 무너뜨린 거죠 사람을. 내 직업은 군인이고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군인입니다. 네. 내가 이 피해를 신고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가해했던 사람들이 연대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 됐었고 아마 상당한 고통과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부분까지 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뭐 법무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규정들을 계속 바꿔 갔었어요.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군인 간에 그게 없도록 만들려 군형법에 아예 넣어놨습니다.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군인한테 이런 행동을 하면 아예 그냥 아주 강하게 처벌하게 이게 만약 군인 강제 추행 치상이나 군인 강제 추행이 되면 아예 이거는 집행에도 불가능하게 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법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또 신고 체계라든지 뭐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라든지 지침을 다 만들어 놨는데 무력하게요. 이 부대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휘관들이 이것을 입막을 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뭐 저도 군에 오래 있던 장교를 했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상당히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김준호 변호사님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성범죄가 있습니다. 네, 군에서. 이건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이제 공군 20 전투 비행단 사건이고 20 전투 제가 비행단. 지금 말씀드린 건 19 전투 비행단 사건인데 네. 이게 지난 5월에 있었는데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이건 시민단체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단체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제 6월 2일날 이제 기자회견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밝혀진 건데요. 거기 있는 이제 하사가 이 여군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여군들의 속옷을 촬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적발이 됐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USB 폴더에 막 이름별로 해가지고 쫙 자료가 정리돼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8월 전역이란 이유로 가해자 피해자 공간 분리도 제대로 안 하고 부대도 그대로 두고 뭐 이래서 완전히 무슨 뭐 가해자의 인권도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 엉망으로 대응한 부분이 더 이제 충격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방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조치가 되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그냥 이거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문화를 확 바꿔야 되는데 이런다고 뭐 신고 받으면 또 그 신고 받은 거 그거 뭐 좋다는 거 달 거 아니에요. 약간 그냥 은발 오줌 누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래 근무했던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바꾸려 해도 안 바뀌지는 부분들이. 그래도 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거 이거는 하면 다른 뭐 방식이었으면 어떻게 좋겠어, 나오겠죠. 나는. 어떻게든 나오겠는데 이거 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뭐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삶의 공간이 5군데거든요. 직장, 가족, 학교. 여기 3개는 다 알아요. 나머지 2개가 감옥이랑 군대입니다. 감옥이랑 군대가 제일 근데 민간이랑 떨어져 있어서 인권의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야, 우리의 삶의 공간은 5개다. 이거 제가 딴 데 가서 인용해도 괜찮습니까? 뭐 사회학자분들은 다 하시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감옥하고 자, 세 분의 법조인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